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결혼한 지 이제 4년 간 넘은 18개월 아들아이 엄마 인사드립니다. 시집간 지 얼마 안 된 새댁의 사연이니 남편이나 시댁 고민이 아니겠나 짐작하시겠죠? 하지만 오늘 제 사연은 친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시어머니 같으면 어디 가서 흉이라도 보겠지만 사실 친정엄마 흉 보는 건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거잖아요. 저는 사실 결혼 직후 지금까지 친정엄마를 비롯해 오빠와도 지금은 연락을 끊고 삽니다. 그런데 진작 연락을 끊어내고 살지 못한 게 후회될 정도로 너무 마음이 편하고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평온해요. 사실 저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에게 늘 부족한 딸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어요. 다 커서는 버는 돈을 다 엄마에게 갖다 바치면서도 당연한 줄 알았고요. 저는 그 긴 세월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힘든 게 그들의 잘못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다정한 남편과 결혼 준비하면서 엄마에게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 다시는 안 보고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제 친정 가족들과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친정 가족들과는 보고 살 생각이 없어요. 남편은 결혼 1년이 지난 후 아빠가 되고 싶다고 저를 졸랐습니다. 남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저는 결정이 쉽지 않더군요. 아마도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내 아이를 온전히 사랑해줄 자신이 없어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남편이 아이 갖자고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이랬어요. 너는 정말 좋은 엄마 될 수 있어. 내년이면 너도 33이잖아. 더 미루지 말고 올해 지나가기 전에 우리도 아이 가질까? 네가 낳아만 주면 내가 너 힘든 거 전부 다 도와줄게. 나는 내가 다 해줄 자신 있어. 자기가 잘해주는 건 나도 잘 아는데 이상하게 부모가 되는 게 겁이 나. 아무래도 내가 트라우마가 있는가 봐.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너는 장모님이랑 달라. 너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겠어? 당신이랑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겠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뭐가 걱정이야? 남편은 저런 식으로 신랑 일을 1년 넘게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지만 결국 남편 말대로 노력해서 아이를 가졌고 지금은 그 아이가 18개월이 되어서 한창 예쁜 모습을 보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친정 엄마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저 엄마랑 영 끊겠다고 할 때 엄마가 악을 쓰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너도 너 같은 년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그래야 내 속을 알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년 같으니라고. 공부 다 시켜놓고 효도 좀 하라 그랬더니 날름 시집 가버리고 도망을 가? 근데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살겠다고? 이 못된 것. 나중에 누가 후회하나 보자. 엄마가 눈까지 벌개져가며 저에게 소리 지르는 거 보는데 저는 이상하게 차갑게 마음이 더 식어버리고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요. 아이 낳고 보니까 엄마가 저 같은 딸년 낳아서 길러보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는데요.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엄마가 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이렇게나 예쁜데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구박하고 이용만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인데 왜 엄마는 자기 배 아파 낳은 딸을 왜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수시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힘들 때면 엄마를 앞으로도 영영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저는 거의 방치 수준으로 학대를 받은 것 같아요. 집에는 읽을 만한 책도 없었고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처럼 이런 환경이 아니었겠지만 엄마 자체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무지했고 자식에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엄마는 거의 매일을 고스톱 치러 다니고 본인 놀러 다닌다고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막일하시는 아빠 돌아오실 저녁에 들어와서는 급하게 저녁을 차리곤 하셨고 제가 혹여 쌀을 안 불려놓으면 제 등짝이나 뺨을 후려치곤 했습니다. 그나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는 아빠와 이혼하셨습니다. 아빠도 그닥 자식을 생각하는 분은 아니어서 자식은 엄마에게 놔두고 집을 나가셨고요. 그 뒤로 고등학교 때인가 아빠 부고를 듣고 엄마와 장례식장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위로 3살 많은 오빠가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들인 오빠와 저를 대놓고 편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빠는 저와 달리 초등학교 때부터 속셈 학원이나 태권도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늘 집에 혼자 있던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외로웠습니다. 엄마는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온 적이 없어요. 그 어린 초등학교 1학년 때 비가 오는 날이면 다음 비 오는 날에는 엄마가 데리러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 한 번을 안 데리러 왔던 게 저희 엄마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자식을 키우고 살았던 걸까요? 학교 준비물이나 숙제 같은 걸 한 번도 물어본 적 없고 챙겨준 적 없어서 늘 준비물을 못 챙겨가서 혼나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기본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가 초경을 시작했을 때조차 엄마는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적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제 너까지 생리를 하니 돈이 더 들게 생겼네. 아유, 난 몰라. 엄마는 하루에 하나씩만 생리대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친구에게도 차마 빌리지 못해 학교 양호실에서 간신히 받아 쓰거나 학교 휴지로 뒤처리를 하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바로 알바를 했어요. 패스트푸드점이나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면서 용돈을 벌어 생리용품이나 필요한 속옷을 샀습니다. 그러고 보니 중학교 가고 난 뒤부터는 엄마가 속옷을 챙겨준 기억도 없는 것 같네요.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계속 엄마가 미워지네요. 우리 남편은 이제 친정 식구 안 보고 사니까 저도 용서하고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이 정도였으니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찌 살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엄마는 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대학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그달의 아르바이트비를 왜 안 갖다 바치냐고 타박을 했던 분입니다.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는 저는 고3 내내 친구가 다 푼 문제집 빌려가며 공부했고 간신히 교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의 무관심과 가난으로 힘들었지만 계속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기에 이 악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구체적으로 몰랐지만 어떻게든 이 구렁텅에서 빠져나가서 그냥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만 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대학에 붙었을 때는 오빠가 군대를 갔을 때여서 저는 엄마가 학비를 대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내내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줬으니까 학비는 네가 알아서 해. 엄마도 이제 너희들 다 키웠으니 돈 벌어서 4살 쿵리 해야겠다. 엄마가 50만 원 정도는 보태줄 테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네 힘으로 해. 그나마 일부를 보태주신다는 거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생 때 알바를 하면서도 늘 대학 학비를 엄마가 대주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당시 3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학기 등록금을 내고 남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대학교 가서도 저는 학내에서 자판기 채우는 아르바이트에 방과 후에도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한 학기 등록하면 다음 학기 등록금을 걱정하며 살았어요.
엄마는 저에게 금전적인 지원은 아예 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대학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돈 내놓으란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월급 받는 날은 어찌나 귀신 같지 않은지 꼭 돈 달란 말을 하셨어요. 은지야, 관리비 지난달 밀려서 이번 달 다 내야 돼. 월급 받은 거 있으면 이번 달에 네가 좀 내야겠다. 엄마, 지난달에 관리비랑 공과급 하라고 드렸는데 그 돈으로 뭐 한 거야? 그걸 또 밀리면 어떡해? 네 오빠가 급하게 쓸 데가 있다는데 그럼 어쩌니? 그럼 이번 달은 네가 내. 엄마가 돈 나갈 게 많아. 오빠는 학비도 안 벌고 왜 갖다 쓰기만 하는 건데? 나는 학비도 벌고 생활비도 보태잖아. 나도 힘드니까 이제는 오빠도 좀 보태라고 해. 네 오빠는 이 집안 기둥이잖아. 오빠가 나중에 잘 돼서 집안 일으키게 되면 설마 동생 애쓴 거 나 몰라라 하겠어? 오빠가 잘 돼야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사는 거야. 엄마가 이 나이 먹도록 고생하는 거 너 눈이 있으면 봐라. 다 우리 가족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조금 참아. 엄마는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길은 오빠가 성공하는 데 달려있는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 편애하고 집착하는 거 물론 저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까지 저에게는 희생만 강요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뿐인 오빠가 제 편이었느냐면 절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고 본인이 제일 잘난 줄 아는 게 우리 오빠였고요. 본인은 맨날 돈 없다, 집이 가난하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이 모양이라며 투정만 할 뿐 1,000원 한 장 자기가 돈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툭 하면 저한테 야 김은지 돈 좀 있냐? 3만 원만 줘봐 책 좀 사게. 내가 돈이 어딨냐? 내가 오빠 엄마야?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 엄마한테 말해. 어제 달라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또 말해? 그냥 10,000원만이라도 있어? 이런 식으로 돈 달라는 말을 하기 일쑤였고 없다고 하면 여지없이 해코지를 했습니다. 제 가방을 뒤지거나 책상 뒤지는 건 다반사였고요. 대학을 가서도 저는 제 학비를 벌었지만 오빠는 엄마가 등록금을 내줬는데도 늘 용돈 타령이었습니다. 오빠는 인서울 법대에 겨우 들어가긴 했는데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고 나서는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지 사법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고시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완전 저와 엄마의 등골을 빼먹는 빌런이었습니다. 저는 힘들게 대학 졸업하고 임용시험 합격해 초등교사로 근무하면서 늘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은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해지더군요. 엄마는 나이 먹으면서 아픈 데가 많아졌고 오빠는 경제활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돈만 축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엄마나 오빠가 전화나 문자를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할 말이라고는 돈 달라는 말뿐이었거든요. 저는 대학 내내 엄마와 오빠에게 시달리면서도 언젠가는 나도 평범하게 살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 임용돼서 선생님이 되어서까지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는 남들처럼 연애나 결혼은 못하겠구나. 엄마와 오빠한테 등골만 빼먹히다가 망하기 전에 빨리 돈을 모아서 독립해야겠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었지만 연애나 결혼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을 꾼 적도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건 상상에서만 가능한 일일 뿐 시궁창 같은 현실에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직장 생활하는 또래들은 한창 예쁘게 꾸미고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하는데 저는 월급날만 되면 엄마와 오빠에게 생활비를 붙이느라 제 용돈 빼고는 거의 돈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말할 것도 없고 엄마는 제 월급날까지 다 꿰차고 있으면서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쓰셨습니다. 제가 돈 나오는 옹달샘도 아닌데 툭 하면 급하다면서 돈 붙이라고 한 적도 많아요. 엄마는 저에게 당연한 듯 늘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셨습니다. 은지야, 이번 달은 한 20만 원만 더 보내라.
네 오빠 고기도 좀 해먹여야 하고 나도 필요한 거 좀 사려니까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 그 정도는 여유 있지? 너 나한테 안 보내는 돈 있는 거 엄마도 다 알아? 엄마, 오빠도 나한테 툭하면 돈 모자라다고 전화 와. 돈이 모자라면 그거 맞춰서 써야지. 왜 더 쓸 생각을 해? 엄마도 이제 몸 좀 괜찮으면 파트타임 일이라도 하면 안 돼? 아파트 임대료랑 관리비 말고도 생활비 많이 드는데 언제까지 내가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 엄마가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 너는 엄마가 일하다가 쓰러지면 병원비가 더 든다는 걸 알아야지. 그동안 키워준 거 몇 년 동안 갚는다고 생각해. 내가 너 키우면서 든 돈 계산 할라치면 너는 아직 멀었어. 엄마는 왜 저를 낳고 키운 걸 빚쟁이가 돈 받는 것처럼 당신이 받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부모와는 정말 달랐어요. 오빠는 제가 힘들게 고시원비 대주고 용돈까지 주는데도 몇 년간 사법시험 1차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공무원 준비라도 하라 했지만 병적으로 사법고시에 집착하더라고요. 법대만 나오면 사법고시 따놓은 당상인 줄 알았던 엄마도 오빠 공부 기간이 길어지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본인 생활비 벌기 위해 소일거리로 식당 일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엄마는 정없는 사람이지만 오빠한테는 그렇게라 헌신을 했음에도 오빠는 엄마의 고마움도 모르더군요. 오히려 더 바라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3년, 4년이 흐르는 동안 저는 월세 보증금 할 정도의 돈을 모으게 되었는데요. 막상 나가려니까 월세 내는 돈이 아깝게 느껴져서 1년만 더 모아 자금 원룸 전세를 얻자 싶었습니다. 오빠는 당연한 말이지만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사법고시를 폐지한다는 말이 돌면서 결국 불안했는지 시험을 포기하더라고요. 본인도 마냥 속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행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1년을 더 허비했습니다. 1년 만에 붙을 거라고 큰 소리 쳤지만 당연히 결과는 불합격. 결국 나중에는 현실을 직시하고 경찰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부하던 가닥이 있어서 1년도 안 돼서 합격했다는 겁니다. 사법고시도 아니고 행정고시도 아닌 말던 공무원과 비슷한 순경시험에 합격했음에도 엄마는 마치 아들이 판검사라도 된 것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엄마는 제가 초등선생님 임용되었을 때 좋아하시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 고정적으로 벌어오는 돈이 생긴 걸 좋아하신 거였고요. 오빠가 합격한 건 순전히 자식이 잘 돼서 좋다는 걸로 보이더군요. 그때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나는 늘 돈 갖다 바치기만 하는 물주일 뿐 자식은 아니구나 하고요. 오빠가 사회생활 시작하면 나도 이제 한숨 돌릴 수 있으니 더 돈을 열심히 모아서 빨리 독립하려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지만 않아도 숨통이 �튈 것 같았고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오려나 했죠.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8. 돌이켜보면 제 20대는 치열하고 불쌍했네요. 그렇게 버티고 살다 보니 주변 친구들 중 빠른 아이들은 시집 간다는 말도 들려오곤 하던 나이였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었지만 다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신랑감도 참 잘 만나더라고요. 저는 그 나이 되도록 단 한 번의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도 혼자 살 팔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해 가을에 저에게도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유일하게 저의 사정을 알고 이해해주는 친한 동기 결혼식에 갔을 때였는데요. 저를 본 신랑 쪽 지인이 있었나 봐요. 친구는 그 사람에게 제 연락처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의사를 물었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너 살면서 네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올 것 같아? 좋은 남자 만나면 네 인생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고. 너 혹시 엄마랑 오빠 때문에 네 미래까지 저당 잡아 살 생각은 아니지? 제발 그러지 마. 내 말 믿고 이번 한 번만 만나봐. 응?
찾아오는 인연 억지로 거부할 필요는 없어. 내 처지에 무슨 사람을 만나. 만나다가 헤어지면 더 힘들어져. 나는 그냥 독신이 좋아. 만나보지 않고 또 그런다. 내 말 믿고 딱 2번만 만나봐. 그때 가서도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네가 사람 만나는 것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건데. 제발 내 말 들어. 저는 친구의 권유에 마음이 흔들려 그 사람을 결국 만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 남편과 같은 회계사에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거지만 참 좋은 부모와 좋은 가정 환경에서 바르게 큰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나에게 호감을 가진 걸까 궁금했는데 의외로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제가 예뻐서 좋았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고 연애 2년을 했어요. 처음부터 저희 집 얘기는 당연히 하지 않았는데 제 나이 30 겨울에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둘 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으니 당연히 언젠가는 결혼을 얘기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제 입장에서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만나면서 나와는 너무 차이가 나는 환경 때문에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했었거든요. 나 같은 가난뱅이에 가족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다 알면서도 이해해 줄까 늘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의 남편이 된 그 사람이 결혼 얘기를 간혹 꺼낼 때도 늘 딴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전혀 굽히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저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응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본 부모님이 반대하면 쉽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인사하러 갔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리 사랑이 넘치고 바른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자상하고 온화한 성품의 예비 시부모님 뵙고 나서 저는 내 인생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걸 그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법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좋은 색식감을 데려오겠다고 이렇게 뜸을 들이나 했는데 이렇게 보니 알겠어. 우리 부족한 아들 만나줘서 너무 고마워. 아우, 이렇게 예쁜데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살았다며? 이제 우리 아들하고 행복할 일만 남았네. 그러게. 이렇게 예쁜 며느리감이 우리 집에 온다니까 너무나 좋구나. 시커먼 아들들만 보다가 이게 왜 노후 사인가 싶어.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우리 얼굴 자주 보자, 새아가. 딱 보기에도 좋은 집에 예비 시부모 2분도 아직 대단한 직장에서 현직에 계신다고 전해 듣긴 했지만 저를 너무 반겨주셔서 놀라기도 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늘 홀대를 받다 보니 이런 게 공주 대접인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보통의 가정이 그렇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더라고요. 그날 저에게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가정 환경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엄마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 엄마라면 딸이 만나는 남자친구를 궁금해하거나 결혼 의사를 물어보는 게 정상일 텐데요. 엄마는 저에게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찍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면 다 나처럼 남편 집안 노예처럼 사는 거야. 이런 말은 기본이었고요. 귀가가 늦기라도 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시면서 몸 함부로 굴리고 다니지 말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겁을 하면서 요즘 30은 결혼하기에 일러. 30세 전에는 시집갈 생각하지 말어라. 아직 임대 아파트를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너 혼자 이 집 나가겠다고? 네 오빠 이제 겨우 사회생활 시작했어. 같이 열심히 벌어서 우리 집 일으켜놓고 나가. 아예 대놓고 이런 속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의 속물근성을 보며
저는 이 집에서 하루빨리 나가는 게 내 인생이 나아지는 길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비시댁에 다녀오고 나서는 그 생각이 더 굳어져 갔고요. 하지만 결혼하려면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이 만나는 일은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산이었기에 엄마에게 결혼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딸이 결혼한다는데 신랑감은 궁금해 하시겠지. 그래도 딸 결혼하는데 초치려고 하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라면 최소한 그건 해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는 물론 오빠까지 쌍수를 들고 반대를 하더군요.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결혼은 뭐 공짜로 한다든? 어느 미친놈이 여자 집안 같은 거 보지도 않고 결혼을 한다니? 엄마가 말했지? 너 숙이고 들어가면 결혼하면 평생 시댁 종년으로 사는 거야. 절대 허락 못해. 내가 너 5년은 더 데리고 있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싫은 것처럼 보여. 엄마한테 나는 자식이긴 해? 그 사람 집에서는 나를 얼마나 귀하게 대해주는 줄 알아? 근데 대체 엄마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결혼해서 네가 버는 돈 그 집 다 갖다 바치고 평생 노예처럼 살래? 엄마는 노예처럼 살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내 인생은 안 그럴 거라고. 엄마 그동안 나한테 빼먹을 만큼 빼먹었잖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는 오빠한테 효도받고 살아. 오빠 너도 똑똑히 들어. 내가 오빠 돈 대준 거 갚으라는 말 안 할게. 대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오빠가 앞으로 엄마 책임져. 그랬더니 오빠 놈은 옆에서 엄마 편들며 한술 더 뜨더군요. 야, 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누가 들으면 네가 우리 먹여 살린 줄 알겠다. 네가 무슨 소녀 가장이냐?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날름 도망갈 꿍리를 해? 네가 가족 팽개치고 내 빼면 맘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철없는 말 하지 말고 조용히 하던 대로 엄마한테 생활비나 잘 드리고 딸 노릇해. 알겠어? 이제 완전히 알겠네.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동안 가족이라고 나를 얼마나 착취하고 이용했는지 정확히 알았어. 나중에 늙어서 시집 못 갈 때까지 나 돈 버는 거 다 뺏을 생각이구나. 이제 됐어. 확실히 엄마랑 오빠는 내가 결혼하는 거 반대하는 거지? 앞으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왜냐면 앞으로는 안 보고 살 거니까. 다시는 내 돈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두 사람 다 오늘 이후로 나랑 남남이야. 한 번도 대둔 적 없던 제가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는 거. 아마 엄마도 오빠도 처음 봤을 겁니다. 조금 놀라는 눈치더군요. 저는 그날 엄마와 같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생각은 아예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제 상황을 전부 얘기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결정하는 걸 무조건 따르겠다고 했고 저와 결혼하는 건 절대 포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엄마와 오빠에게 절연을 선언하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당분간 자취하는 친구네서 신세를 지더라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 곳을 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남편은 차라리 결혼을 서두르자면서 그냥 남편이 미리 나와서 살고 있는 집에 몸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더 이상 고집 안 부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에 찾아온 좋은 사람 꽉 잡아보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저의 모든 사정을 들으시고 나서도 싫은 내색 없이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 정말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너무 부족한 며느리라서 죄송해요. 울면서 말하는 제게 시부모님은 네가 부족하다니. 다른 건 몰라도 나는 사람 볼 줄 안다. 너는 우리 아들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네 가족 일은 마음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자. 이제는 우리가 네 부모 해줄 거니까 너도 그만 마음 풀고 결혼식 준비 잘하렴. 다 잘 될 거야.
이제는 너도 마음 편히 살게 될 거니 아무 걱정하지 말어.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게요. 잘하는 거 필요 없어. 우리는 그저 너희들 잘 사면 그걸로 되는 거야. 아유, 가족이라고 해도 때로는 남보다 못한 관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니?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님 배려 덕에 남편이 원래 살고 있던 직장 근처 작은 평수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물론 결혼 준비하는 몇 개월간 엄마와 오빠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괴롭히는 거 보고 예비 남편이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받자는 말도 했어요. 엄마에게 결혼할 거라는 말은 당연히 했죠. 그랬더니 부모 형제 외면하고 잘 되나 보자는 둥, 월급날 돈 입금하라는 둥, 시댁에서 뭘 해주냐는 둥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사람과 연을 끊고 나서 느낀 건 정서적으로 안정된 신랑 만나서 그래도 나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조금씩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혼 준비도 시부모님 배려 덕에 순조롭게 했고 3개월 동거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은 물론 친척들에게도 일절 제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와 동료에게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되었는데요. 저는 혼주석이 비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좋은 신랑 만나 새 인생 펼쳐진다는 게 기대되고 행복했어요. 엄마랑 오빠랑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요. 그런데 엄마는 끝까지 딸의 인생을 망치고 싶으셨나 봅니다. 결혼 시작 30분 전 제가 신부 대기실에 막 들어가 앉아 있을 때 문 앞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의 얼굴이 떡하니 보이더군요.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뭐라 할 새도 없이 대기실로 들어오더니 엄마는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주 잘하는 짓이다, 이 싹수 없는 년. 연락 딱 끊고 네가 마음대로 결혼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를 줄 알았니? 야, 아주 보기 좋다. 너 남편은 어찌 그리 잘 골랐냐? 회계사라며? 이제 신분 세탁하고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인가 본데 너 정신 차려. 세상에 이런 결혼은 없어. 엄마 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경우야? 제 소지품 관리를 해주던 친구가 황급히 밖으로 신랑을 데리러 나갔고 저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생각하고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나는 분명히 연 끊고 살겠다고 말했을 텐데 10년 동안 할 만큼 했어.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릴 거야. 그러자 오빠가 빈정거리며 야, 경찰 여기 있다. 내가 경찰인데 어디 한번 불러보지 그래? 너 긴 말 안 해. 당장 네 신랑 놈 오라 그래. 감히 남의 딸 귀한 딸 훔쳐가서 도둑 결혼을 해? 내가 오늘 여기 다 뒤집어 엎고도 너 도로 집에 데려갈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입구에서 쩌렁쩌렁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귀해 보이는 딸이라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가 귀한 딸로 데리고 살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놀란 제가 쳐다봤더니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친구 말을 듣고 대기실로 오셨더라고요. 뭐라고요? 우리 딸이 왜 댁딸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엄마와 오빠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남의 집 잔치 와서 이게 대체 무슨 행패입니까? 보아하니 우리 며느리 엄마신 것 같은데 엄마가 딸 결혼하는 데 와서 이런다는 거 도저히 상식 밖이네요. 우리 며느리가 내내 고생만 하고 살다가 이제 인생 좀 피워보겠다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까? 아님 돈줄이 끊겨서 그런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돌아가세요. 그동안 딸 덕 보고 살았으면 조용히 오늘은 나가주세요. 마지막으로 엄마 도리할 기회 줄 때 나가요. 아, 그쪽이 우리 딸 시무되는 사람이요? 그 말 한번 잘했네요.
엄마 돌이요? 자기 가족 안 보고 살겠다는 저런 천하의 불효녀한테 무슨 엄마 돌이를 하라는 거예요? 부모 덕에 대학 졸업하고 선생질하며 편하게 사는 줄도 모르고 감히 마음대로 결혼을 해? 당신네들도 오늘 각오해요. 내가 오늘 내 딸년부터 그쪽 집안 싹 다 고소 먹여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 경찰이라 이거예요. 오늘 결혼 못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일찍 도착한 하객들은 이 난리통을 직접적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당혹스러워하는 하객들을 보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가족으로 인해 시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고성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 성큼성큼 가까이 걸어오시더니 엄마의 뺨을 순식간에 후려치셨습니다. 순간 뺨을 강타하는 소리가 짝 하고 허공을 갈랐고 엄마는 악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빠가 나서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싶나 보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지구대 근무하는 경찰이야. 내 눈으로 우리 엄마 때리는 거 똑똑히 봤으니 빼도 박도 못하겠네. 당장 경찰서 갑시다. 아니면 내가 지금 바로 폭행범으로 체포할까요? 오빠가 뭔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협박이야. 아까 조용히 나갔으면 되는 거잖아. 당장 나가. 오빠가 경찰이면 이런 식으로 행패 부려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가 나서시더군요. 어디 지구대 순경인지 나한테 이름 한번 대봐. 내가 경찰에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 어디 한번 자네에 대해 알아봐야겠구먼. 자네같이 말단 순경이 나 같은 검사장이랑 만날 일은 없을 텐데 오늘 나를 만났으니 자네 앞날에 내가 꽃가루 한번 뿌려줄까 하는데 어떤가? 자네 소속이랑 이름 당장 대! 시아버지 입에서 검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오빠와 엄마는 순간 행동을 멈추고 멈칫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검사장이라고 하니까 놀랐나? 자네는 우리 며느리 오빠라는 사람이 동생 행복을 빌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행패야? 자네는 경찰로 복무할 기본적인 인성이 엉망인 사람이야. 내 당장 자네 상급자한테 말해서 내부 감사하라고 해야겠어. 얼른 자네 소속하고 이름 대! 그러자 엄마와 오빠는 비굴한 표정으로 주춤거리며 저에게 이러더군요. 어머 얘, 너 시아버지가 저런 분이었니? 은지야, 너 설마 오빠 해코지 할 거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야 김은지, 뭐라고 좀 말 좀 해봐. 너 검사 집안에 시집 가는 거였어? 와씨, 나 잘하면 검사장백 생기겠는데. 야, 네 시아버지한테 나 말 좀 잘해줘라. 어? 그러자 시아버지는 무서운 표정으로 우리 며느리가 잘 말해줄 것도 없네. 그 자리 보전하고 밥 벌어먹고 싶으면 마지막 기회 줄 때 당장 여기서 나가. 둘 다 나가서 다시는 우리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마. 안 그러면 내가 재직해 있는 동안 자네 아주 괴로울 거라는 것만 알아둬. 그러자 오빠는 움찔하더군요. 그리고 사돈, 아마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돈 대접해주는 것일 테니 똑똑히 들어요. 우리 며느리는 내가 딸처럼 생각하고 우리 가족으로 여길 테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낳아준 정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 직장 잃은 거 원치 않으면 오늘 조용히 돌아가고 다시는 우리 며느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자 오빠가 엄마를 붙잡고 나가면서 쭈뼛거리며 제 눈치를 보길래 마지막으로 저도 얘기했어요. 엄마, 오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좋은 남편이랑 시부모님 덕에 요즘 행복이 뭔지 알고 살아. 엄마로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딱 하나. 오늘 이후로 나한테 관심 끊는 거야.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엄마와 오빠는 저와 시아버지 말에 대답도 못하고 잔뜩 주눅이 들어서는 조용히 예식장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예식 시간 전에 그 소동은 마무리되었고 난리통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둘이 당당히 버진로드를 같이 걸어 입장했고요. 결혼식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년 전. 권력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결혼식 날 이후 저는 엄마는 물론 오빠와도 일절 연락을 주고받지도 않고 있어요. 더 이상 저에게 전화나 문자질을 하는 일도 없었고요. 아이 갖는 거 무서워 망설였지만 남편과 시부모님 생각하면 안 낳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 낳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예쁜 아가의 엄마로 바쁜 하루하루를 살고 있네요. 저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제가 맞다고 믿었기에 엄마가 저에게 가혹하게 하더라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엄마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엄마와 오빠를 일찍 끊어내지 못한 게 후회됩니다. 엄마와 오빠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착취당한 거 생각하면 가끔 분한 마음이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아마 오랜 기간 세뇌당하면서 제가 무기력해졌던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남편과 시부모 덕에 그 진창에서 빠져나온 걸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분들 꽤나 많을 겁니다. 제가 용기 내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한 건 다른 분들이 꼭 제 사연을 듣고 그 구렁텅이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건 자신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소중한 사람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께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분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